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정태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경질이 됐고요. 50대 여성 의원 유은혜 의원이 이제 유은혜 부총리죠. 발탁이 됐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양지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유은혜 의원하고 이제 진선미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이 됐죠. 네. 두 분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걸 거쳐 나가기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성운동, 미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많은데 네. 그동안에 정용백 장관이 그 부분을 잘 정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경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좀 시도를 해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 교육위원회 국회 국정위원회 사회분과도 맡았고 교육위원 관련해서도 이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긴 했지만 또 흡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또 교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겠죠. 네. 기무사령관과의 관계라든가 개헌 문건 정리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었고 구설수 말실수 때문에 구설수에도 여러 번 올랐기 때문에 네. 정경도 합동참모본부의장으로 바뀌었는데 공군 출신이고 또 합참의장 할 때도 이미 한 차례 또 인사청문회도 거쳤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아마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네. 이제 백운교 산업통상부 장관도 성유무 특허청장으로 바뀌었고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라서 최근에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하는 데는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방장관은 육군은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송영무 장관은 물론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경질 통보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는 하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의 교체 여부가 사실 이번 2기 내각 개각의 가장 중요한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이제 교체가 된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네. 송영무 장관이 그 전에도 사실은 5개월 남은 임기 동안 금년 끝까지 5개월 네.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정부 업무 평가에서 국방부에 점수를 많이 받겠다 이런 네.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도 보였었고. 그래서 유임되시나 했어요. 그러니까 유임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시를 사실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또 SNS 활동을 또 국방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또 많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조금 더 연임을 해서 국방개혁 2.0을 좀 완수해보고 싶었던 개인적 의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청와대로서는 이 임기 초반부터 국방장관으로서 잦은 이제 말실수, 그다음에 구설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기무사 개혁과 개헌 문건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네. 일정 정도의 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에서는 아마 후임 국방장관에게 국방개혁에 바톤을 넘겨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육사가 당분간 국방개혁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국방개혁 2.0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3군의 균형 발전입니다. 3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이미 비대해져 있는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육군의 힘을 좀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국방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방장관은 해군 출신 송영무에서 공무 출신 정경두로 그대로 바톤 타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잦은 구설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신임이 두터운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송영무 장관입니다. 교체가 오늘 됐고요. 그렇지만 여러 논란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상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건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 대통령 측근이라 불리는 분들은 이거 좀 연말까지 봐보자라고 하는 여운을 남기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가장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경제팀을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가 이제 이슈가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거든요. 고용률도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대로 경제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경제팀이 계속 밀고 나가서 네.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하자. 이런 그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은 지켜보겠다라고 하지만요. 아주 개운치는 않을 텐데요. 차관급 인사도 오늘 단행이 됐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장은 기자 출신분이 되고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 삼성 출신이었죠. 인재개발원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고졸 출신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 아니었겠습니까? 단연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정면으로 맞섰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중용이 됐습니다. 이거 참 인생 묘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 당시에요. 자신이 기자에게 우병우 전 수석 내용을 흘렸다는 의혹으로 사표를 내야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당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시고 좀 물러나시고 제가 사퇴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식 아닙니까? 이런 거 아시죠? 청와대 국기문란, 우병우 죽이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예.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저도 특별감찰관에서 저에 대해서 그 감찰 착수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 아파는 아니고요. 이게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2년 만에 서로 뒤바뀐 처지가 된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 동원해서 이석수 당시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았는데 그 국정원 자리에 지금 이석수 감찰관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 유전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실제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제기가 되니까 청와대 내의 중요 인사들에 대한 감찰은 특별감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우병우 수석의 내사를 진행 중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의 모 신문사 간부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또 특정 방송사에서 특정 보도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걸 기회로 해서 이제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그 당시 이석수 이 특별감찰관은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굉장히 세게 사퇴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네. 결국 사퇴를 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고요. 당시에 또 그런 언론에 흘려서 특정 방송에서 그런 보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또 우병희 측과 그 당시 청와대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역공작의 의혹도 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선임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전히 국정농단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의혹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를 다시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핵심 실세 자리에 올려놓고 오히려 그 국정원 기조실장 이취해서 오히려 이제 우병우 수석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막강한 힘들을 좀 발휘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적폐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때 피해 입은 사람은 원상 복귀를 시켜주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실제로 기조실장 자리에 적임자인가는 조금 저는 이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는 국정원의 막대한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네. 지금 이게 검사 출신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실제로 저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 전반의 어떤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 기조와 어떤 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서훈 국정원장과 이 케미를 맞출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정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그 우병우에 대한 그 감찰 시작함으로써 사실상 이 반격을 심하게 받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미행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민간 사찰에 그 의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게 주로 이제 국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검찰에 조사하는 동안에 심지어 변호사 격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변호사도 아닌 변호사로 있다가 그게 이제 무혐의 결정이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마도 국정원이 특히 저런 그 권력을 위해서 악용하는 네.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서 고쳐봐라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노태광 문체부 차관이 네.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 하에서 사실 문체부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잘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새 정부 들어와서 문체부 차관으로 다시 올려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의 해석으로 국정원의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가 국정원의 그런 것들을 예상과 실무와 어떤 그 개혁 이런 것들 담당하는 기술실장 자리를 옮겨옴으로써 여전히 개혁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난관이 있지만 뚫고 가겠다. 이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하는 국정운영 동력을 최대한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일자리를 좀 창출해달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스타 지자체장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약속들을 좀 단단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을 떠나서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협조를 부탁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지방자치제의 강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하면서 개헌도 추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제의 힘을 또 실어주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인데 당면 과제인데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히 공무원분들이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네. 또 강조가 있었고 공공기관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통령 앞에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116분을 무려 생중계로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모습과 함께요. 이 지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다짐을 받았는데요. 참 이 경제 문제가 빛과 그림자가 다 교차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화문 어제 저녁을 보면 평소 가게문 닫을 일 없는 소상공인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3만 명이나 모이셨더라고요. 사실 어제 저도 그 현장을 좀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사실 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었는데 광화문에 3만 명으로 좀 추산이 됐습니다만 정말 많은 인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소상공인 연합회라는 게 사실은 다른 어떤 그 직종에 있는 분과 달리 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적 유대감이 다른 어떤 노동조합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직적 결집력이나 조직적 응집력이 다른 어떤 계층이나 영역보다 훨씬 미약한 소상공인 연합회인데 그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그 포구에도 한 3만 명 모여서 저렇게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착발식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이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서 실제 가장 큰 피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 네. 이런 입장들 강력하게 좀 피력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패러다임 하에서 저임금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좀 하층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좀 주머니를 두둑히 해서 좀 소득을 올려보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에는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결국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그 충격으로 다가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저게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만 야당 대표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패러다임이 옳다고 밀고 나가시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의 피해 계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네. 어제 저 빗속에서 3만 명 외쳤던 저분들의 저분들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요구에 부응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제가 문제가 되는 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입니다. 네. 재벌이나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하고 조금 달리 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지금 말씀대로 네. 정부에서 뭔가 좀 심각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같은 일자리를 외쳤는데요. 오늘 일어났던 청와대에서의 간담회 그리고 우리도 국민이다. 소상공인 빗속을 뚫고 모였던 3만 명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